재작년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독일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를 좋아해서 넷플릭스에 올라오자마자 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여러분은 1차 세계대전이 어쩌다가 터진 건지 알고 계신가요? 중학교 세계사 시간 때 꿀잠 때리신 분들은 대충 독일이 전쟁 터뜨린 거 아닌가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독일이 터뜨린 건 2차 세계대전이죠.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사라예보 사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사라예보 사건은 어쩌다가 터지게 됐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역사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에서 창조되는 역사는 세상에 없죠. 지금부터 총알 2방으로 병사만 3,200만 명을 죽인 바로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15년 6월 18일 온 유럽을 상대로 싸우며 연전연승이던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결국 패망했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코르시카 촌놈의 몸에 강림해서 온 유럽을 정복하려나 했으나 그의 몸은 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나약했고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구멍이 이슈가 터지며 전장에서 이탈하면서 나폴레옹의 천하는 끝나고 말죠. 하지만 그가 유럽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름의 씨앗을 온 땅에 뿌렸죠. 이 중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민족주의란 자기 민족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을 기반으로 그 나라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종의 내셔널리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우리 민족끼리 뭉치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민족주의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됐으며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온 유럽에 퍼졌다고 보고 있죠. 나폴레옹이 패망한 후에 유럽은 빈체자라는 이름의 봉건 계급제도가 다시 자리잡습니다. 혁명 끝났으니까 천한 놈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밭이나 갈라는 거였죠. 하지만 한번 왕모가지를 썰어본 민중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빈체제에 반항하는 일련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온 유럽에서 터지면서 1848년에 유럽을 강타합니다. 그 시작은 이탈리아 반도에서의 농민봉기였고 이는 전 유럽으로 번지면서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등이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는 실패로 끝났으나 몇몇에서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에서 왕정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민족주의의 불길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소국으로 갈라져 있던 이탈리아 반도가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 중심으로 이탈리아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통일에 성공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소국으로 갈라져 있던 독일 또한 비스마르크 총리의 지도하에 프로이센 주도로 통일되면서 독일 제국이 성립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나라가 나중에 온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기는 하지만 그건 한 세기 후의 이야기죠. 어쨌든 독일 제국은 이렇게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서 성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은 기존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를 상대로 보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했으며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로부터 빼앗아 왔죠. 이런 독일 제국의 급속한 팽창에 기존 유럽의 패권국이었던 대영 제국은 슬슬 불안한 시선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독일 제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외교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어떤 미친 코수염쟁이가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죠. 이는 독일의 숙적이자 전통적인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는 분명히 기회만 된다면 다시 독일 제국을 짓밟으려 들 것이 분명하고 그때를 대비해 후방의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의 수상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주변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수했는데 이러한 체제를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가 그의 외교적 정치적 능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기에 민족주의의 광풍은 너무나도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이때쯤부터 슬라브 민족끼리 뭉쳐야 한다는 범슬라브주의를 앞세워 발칸반도의 슬라브계 국가들에게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는 꽤 성공적이어서 19세기 말에는 발칸반도 곳곳에 자신의 동맹국을 세워 알박기를 끝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발칸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게 러시아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9세기 말에 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오스트리아가 알프스 산맥에서 캥거루랑 같이 뛰어다니면서 요들이나 부르는 평화로운 나라이지만 18세기까지만 했어도 오스트리아는 굉장한 군사강국이었죠.
오스트리아 제국의 전신이 되는 합스부르크 제국 때도 이들은 유럽에서 네로라 하는 강대국이었고 1848년 혁명의 여파로 헝가리 지방이 제국에서 떨어져 나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을 결성한 후에도 여전히 열강의 말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침을 바르려 하는 발칸반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바로 턱 밑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들의 눈에 발칸반도에서 범슬라브주의를 외치며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려고 들던 러시아 제국이 곱게 보일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었죠. 왜냐하면 수상 비스마르크가 이 둘의 사이를 계속해서 원만히 중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비스마르크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세 나라를 묶어서 동맹을 결성하는 데까지 성공하는데 이를 삼재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스마르크가 쌓아올린 모든 게 개박살이 나버리고 말죠. 가장 먼저 독일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애초에 민족주의가 유럽을 휩쓸던 시기라고 했었죠? 독일 제국 내에서도 같은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와 뭉치자는 범게르만주의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스마르크가 공을 들여 완성해 놓은 비스마르크 체제를 깨부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새로이 독일 카이저 자리에 오른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와 정반대의 성향이었고 그는 기존의 외교 내치 중심의 국가 정책을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린 후 마구 팽창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독일 제국은 노골적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동맹이라고 믿고 있던 독일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러시아, 당연히 빈도가 심하게 나가버렸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어떻게든 러시아를 동맹으로 붙잡아두고자 했으나 1887년 결국 러시아는 삼재동맹에서 탈주하고 대신 독일 바로 옆에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버리죠. 비스마르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양면전선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저 비렐름 2세는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것인지 1890년 비스마르크를 수상지구에서 그냥 해임시켜버렸죠. 꼴보기 싫은 늙은이도 치워버렸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력한 독일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확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버리죠. 바로 러시아의 빈자리를 채우겠답시고 그 자리에 이탈리아를 꽂아넣어 새로운 동맹 체계를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진리도록 보셨던 삼국 동맹입니다. 여기에 묻고 더블로 비렐름 2세는 독일 제국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던 영국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바로 대영 제국과의 건함 경쟁이었죠. 독일 제국 해군 카이저 마리네를 더욱 확장해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으로도 유럽 최강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곧바로 프랑스, 러시아의 동맹에 꼽사리를 끼고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나라의 동맹을 삼국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유럽의 열강 국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몸을 맡기고 말죠. 19세기 말에 유럽에는 5개의 강대한 열강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명실상부 최강이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새로이 떠오르는 독일 제국, 그 위협적인 인구와 국가 체급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에게 한번 처맞고 칼을 갈고 있는 프랑스 공화국, 마지막으로 열강의 말석 자리에 앉아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여러 열강이 난립하던 시기였지만 오히려 유럽 대륙만 놓고 보면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온 유럽에서 피로 피를 씻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으나 그 이후로는 거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죠. 러시아 제국의 남하를 막기 위한 크림 전쟁이나 독일 제국의 성립을 위한 보불 전쟁이 있기는 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았고 나폴레옹 전쟁 때와 같은 대전쟁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독일 제국 성립 이후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확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와 내치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타 열강과 크게 마찰을 빚을 일이 없었죠. 또한 수백 년 동안 잡탕마냥 섞인 유럽의 왕실들은 한 다리만 건너도 죄다 친척의 사촌의 조카인 상황이었고 그런 만큼 열강끼리의 전면전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았으며 싸울 일이 있어도 식민지에서나 싸웠지 유럽에서 싸우는 일은 적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발달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덤이었죠. 이 시기를 유럽에서는 벨 에포크라고 부르는데 불어로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유럽의 상류층들은 이대로 세계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고 찬란할 것이며 그 어떠한 갈등도 전쟁도 없는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달콤한 꿈에 빠졌죠. 물론 같은 시기에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던 사회 하층민들, 식민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금의 유럽은 화약고이고 지도자들은 무기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뿐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언제 그 폭발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일어날지는 말할 수 있다. 발칸반도에서 벌어질 그 저주받을 바보짓이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까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 대강 알아봤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미래를 이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2세기 용사가 상대창 키고 치트키를 썼던 건 아니었을까요? 서유럽 귀족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신나게 파티를 즐기는 동안 발칸반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